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이제 춘분도 지났고 이 봄에 어디 좀 갔다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나들이 가시면 볼거리와 함께 꼭 쫓아다니는 먹거리가 있죠. 이색 먹을거리가 있는 여행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는요, 내 재산 불리는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주는 아는 만큼 돈을 버는 절세 노하우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행복한 아침, 즐거운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재테크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잘 지키는 것,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나가는 돈을 막아줄 절세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윤나겸 세무사 그리고 문경록 재무설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은 사실은 연말에 우리가 연말 소득정산하거나 뭐 이렇게 이럴 때 만나 뵙는 분들인데 연초잖아요. 3월 지금 말쯤 됐는데 이때 뵈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정산 하면은 보통 빨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11월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12월 돼서 부랴부랴 그냥 며칠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 받을 게 내가 쓴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출하는 거야 뭐 1년 내내 잘 하시잖아요. 만료도 하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저축이에요. 각종 저축을 활용하는 거나 내가 지출한 거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게 연말정산 과정인데 그거는 연초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야 연말에 가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재테크라는 얘기는 되게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세테크라는 얘기도 많이들 해요. 세금이 워낙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세테크 관련된 부분은 워낙 이제 부자이신 분들은 워낙에 그동안 많이 하고 계셨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서민분들은 의외로 많이들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금을 모르면 기껏 내가 모아놨던 돈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아는 만큼 돈 버는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흔히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테크 키워드는 뭔가요? 네, 2019 세테크 키워드는 주택 세금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야, 여기도 역시 주택에 대는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가 이거네. 요즘 공시지가 상승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보유하는 동안도 문제지만 결국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하는 부분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주택 관련된 세금이 이제 앞으로는 주택을 임대를 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네. 주택 관련된 세금은 아무래도 앞으로는 세금을 회피하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내는 양도세라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세가 과거와 지금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 사실 보유하는 동안에 내는 세금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변한 게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워낙에 많이 이제 변하게
됐어요. 네.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재산세도 종부세도 같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산정하는 방법이 2개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만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크게 이제 보시면 과세 기준일이 우리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에 재산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재산세를 낼 수도 있고 종부세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6월 1일에 재산이 없으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고요. 1년 중에. 6월 1일에 세금 내가 재산을 만약에 안 갖고 있었다. 6월 1일 이전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 해에는 재산세랑 종부세를 안 내요. 근데 제가 그 해 동안에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랑 종부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첫 번째로 바뀐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세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6억을 기준으로 0.5%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3억을 기준으로 0.5%니까 과세 표준 자체가 조금씩 작아져가지고요. 1주택자인 경우에를 보시면은 3억 이하는 0.5%, 3억에서 6억 사이에는 0.7%, 5억에서 12억은 1%, 12억에서 50억은 1.4%, 50억에서 94억은 1.2%, 94억을 초과하면 그거는 점점 더 많이 내요. 2.7%예요. 근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면 세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실 건데 이거는 재산이 많으신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3억 이하도 다. 이게 근데 이제 1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조금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신 분들한테 세금을 더 매기기 네네. 위해서 만드는 세금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한 개만 갖고 계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주택에 대해서 6억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주택이 딱 한 개다. 네. 그럼 추가로 3억을 더 빼줘요. 그러니까 9억까지는 네. 우리 세금 얘기할 때 9억이라는 얘기 많이들 네. 들어보셨잖아요. 네.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집이 없으면은 저 중에서 돈을 좀 나한테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 가져가지만 말고.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오르면서 평소에 내던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네. 실은 상속 증여세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가 돼서 부동산이 이렇게 자녀에게 이제 명의 변경이 될 네. 때, 그러면 실제 매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이 집값을 얼마로 할까? 이게 공시가격이었어요. 네. 자, 과거에는 5억짜리 집을 내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보통 4억, 작게 잡히면 3억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했거든요. 예. 공시 가격에 따라. 실제 5억이어도 그렇게 하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낮아져요. 네, 그죠? 네. 근데 앞으로 이 공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내가 5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5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세금도 40에서 5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집을 팔자니까 양도세가 또 문제고 집을 가지고 있자니까 종부세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요즘 집을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가만히만 있어도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양도세 공제를 받아요? 이거 저 아무리 전문가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 과장 광고 이거 안 됩니다. 정말 간단한 공제 방법인데요. 네. 양도세 뭐 하면 공제된다. 양도세. 뭘까요? 땡땡땡이 뭘까요? 양도세. 네, 땡땡땡. 네. 2년만 살면 공제된다. 2년만 하면. 2년만 살면. 에이, 저기 살면이라고요. 우리가 맞추는데. 하면이라고 그래서 보면 우리 맞출 수 있었죠. 보통 2년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네. 이제 실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이기 때문에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2년을 하셔야지만이 양도세 세금을 안 내실 수 있어요. 주택도 양도세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건 또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1주택자라는 건요. 네. 실제 집이 한 채이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가 가지고 있는데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1주택자라면 하나밖에 없는데 다주택자라고 네. 보신다는 언뜻 이해가 전혀 가질 않는데요? 그렇죠. 이게 실제 보시면 집이 보통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있으시고 뭐 네. 오피스텔이 됐든 빌라가 됐든 이런 거를 재테크 수단으로 하나씩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나는 실제 집이 한 3채, 4채인데 이거는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실제 내 집이지만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 때 요 옆에 있는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은 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내가 뭐 A라는 집이 하나 있고 B, C, D 이런 식으로 집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집에 거주를 하고 B, C, D는 임대를 한 상태예요. 네. 그럼 나는 A라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을 안 내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B라는 주택으로 옮겨 타요. 그러니까 B라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양도할 때도 C하고 D는 또 주택 임대 사업자가 냈잖아요. 주택을 보지 않고 여기 실제 2년을 거주하게 되면 또 비과세. 그 다음에 C로 갈아타고 또 D로 갈아타고. 요러면 결국 차익을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요건만 충족을 하면 세금을 안 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오. 네, 이제 안 돼요. 2021년 양도부터는 이제 한 번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2021년부터? 예, 예. 그럼 얼마 그 안 전에 남았어요. 팔면 되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서두르셔야 돼요. 지금 19년이니까 네. 19, 20년 안에 팔아야 되네. 네, 그러면은 근데 없으니까 걱정은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없으면 걱정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게 없으면 근데 걱정. 중요한 거는 네. 아예 없으시면 걱정이 없어요. 네. 솔직히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그게 걱정이 아니라 돈 모을 게 걱정이에요. 모아서 사셔야죠, 그죠? 그죠. 이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미래의 양도세를 위해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소재지예요. 주택의 아, 소재지. 어디에 주택 있느냐? 소재지. 자, 우리가 옛날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 그냥 2년만 보유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 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2년 보유하고 2년도 실제 거주를 하셔야만 네.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재테크 잘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집을 살 때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곳에 사고요. 네. 내가 그거는 전세로 임대를 주거나 월세를 주고 내가 사는 거는 내 직장 가까운 곳에서 월세 또는 전세를 삽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유만 하고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그 보유 기간만 가지고는 이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가도 또 발표로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내가 매도를 하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양도세 낼 때 집값하고는 관계없어요? 9억이 안 되면 세금이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양도하는 가격 자체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9억 초과하는 비율만큼 계산해서 양도세를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절세 방법도 알려주세요. 집이 한 채만 있으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억울하시잖아요. 네. 집가가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올랐던 건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가지고 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팔기도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 됐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하면 좋죠?
지금 세법이 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21년이 너무 많이 지금 바뀔 예정이에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파리부동산 대책 이전에 샀던 분들은 거주 요건이 상관없어요. 네. 2년 거주 안 해도 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이제 고가주택, 그러니까 9억이 넘는 주택을 혹시나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는 고가주택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때 아까 80% 적용을 해준다고 네. 했잖아요. 네. 실제 2년을 거주해야. 그러니까 파리부동산 대책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2년 거주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또 이제 그 다음 연도 2021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하나씩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3개에서 시작해서 3개 팔고 2개 팔고 하면 마지막은 1개잖아요. 네. 네. 1개면 당연히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양도를 하면 양도 시점에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는 내가 1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1개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못 파는 거예요. 보유뿐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 살고 있어야 2년 동안? 보유만 하셔도 보유만. 그 이전에 취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조금 예전하고는 바뀐 게 예. 순서별로 우리가 많이들 팔았거든요. 네네. 팔고 1개만 되면 당연히 세금 안 나오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주택자이시다가 1주택자 되신 분들도 보유를 2년을 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빨리 혹시나 매매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것도 역시 하실 생각에 2021년 이전에 팔아야 되는군요. 2020년 전에, 2021년 전에 네. 올해 웬만하면 파시면 너무 지금 집을 팔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1가구 네. 2주택이라든지 뭐 3주택 이런 분들이 팔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들이 절세하는 거는 방금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이 되기 전까지 서둘러서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다주택자 중에 특정 그룹이 있어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팔아도 요 요령만 알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요? 4개예요. 땡땡땡땡. 자, 땡땡땡땡 팔면 비과세.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상상을 하세요. 글자 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상상을 하세요. 편하게. 네. 먼저 살던 집 팔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천재인데요. 아니면 더 보유 기간이 긴 집을 팔면 그게 이미 천재가 되셨어요. 네, 거주주택을 먼저 파시면 비과세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데요. 자, 어떤 분들이냐면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이에요.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마 다주택자들은 몇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럼 1가구 2주택자들은 꽤 많으신데 그중에서 볼게요. 내가 1가구 2주택인데 집 한 채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었어요. 신고를 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하던 주택을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추셨다면 그 주택을 먼저 팔면은 그때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임대하던 주택을 먼저 파시면 실수로 임대하던 주택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네. 그러고 팔면은 그때는 1가구 2주택으로서 중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살고 있던 집,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한 그 집을 먼저 팔아라. 네. 그러면 살던 집을. 네, 비과세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던 집을 팔게 되면은 일단은 비과세 혜택 받으시고요. 임대했던 집에 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 임대주택이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만 딱 충족을 하면은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럼 이제 기왕에 이렇게 얘기 쭉 나왔으니까 절세 방법의 묘수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씩 좀 풀어주세요. 네, 이제. 팁을 좀 주시죠. 네.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분들 많으세요. 네. 노부모님들한테. 그걸로 이제 또 절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상속세. 그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면은 재산이 자녀에게 물려지고 자녀에게 자산이 물려진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게 상속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실은 용돈을 드리잖아요. 용돈을 상황에 따라 많이 드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용돈을 드렸는데 부모님 재산이 왔다고 나는 또 고스란히 세금 내면 억울하잖아요. 네. 이게 증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증빙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용돈을 드릴 때 쉽게 증빙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있죠. 네. 그 집을 나한테 대부분 솔직히 상속세가 많이 나가는 건 부동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아, 네,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자, 내가 매매 계약을 부모님하고 체결을 하고 집을 사면서 그거에 대한 잔금을 계속 치른다면 그걸 용돈으로 이제 치르는 거예요.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한두 푼이라야지. 그쵸? 네. 자, 그러면 또 방법이 있는 게 지분 매매가 있습니다.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예요. 그럼 내가 10억짜리를 통으로 계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3억어치만 30%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분 매매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계속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이 10억짜리인데 10억이 나한테 상속이 될까요? 7억이 상속이 될까요? 그렇죠. 7억이 상속되기 때문에 3억어치에 대해서 세금이 없겠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한테 미리 용돈 드리는 거를 그냥 드리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이런 증빙 절차를 거쳐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기는 해요. 네. 근데 특수관계자 간에 이제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팔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증빙이 좀 명확해야 되고요. 9억짜리인데 그냥 6억에 팔면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징종. 예, 금액을 그렇게 너무 하면 안 싸게 하셔도 안 되고요. 네. 특히나 아파트 이런 데들은 유서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요. 네. 옆집은 사이즈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실거래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옆집은 막 9억에 팔았는데 우리 집은 5억에 판다.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9억짜리를 5억, 6억에 주진 않잖아요. 그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30% 이상,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좀 의심을 해요, 구세청에서. 예.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고도 혹시 이제 시가 대비해서 5% 이상 차이가 나면 뭐 부당이익 계산 부인 이런 좀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도 조금 의심을 사기 때문에 네. 지금 설 교수님이 말씀해 네. 주신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드리기보다는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하고 조금씩의 교환을 통해서 부를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그리고 근거를 남기는 좋은 방법은 그 부모님 통장에다가 용돈을 넣어드려서 네. 나중에 무조건. 그거를 이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네,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방금 세무사님이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악용의 소지는 많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요, 이런 거를 그냥 제대로 된 시가로 매매를 하도록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네. 않으면 괜히 다른 생각하시면은 네.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수 네.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리는 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으면 모든 거래는 금융 증빙을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게 네.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현금으로 들이시 마시고 꼭 계좌 송금을 통해서 하시면 기록이 남아질 수 그리고 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날 네. 때가 있기 때문에 노트 같은 데 이렇게 꼼꼼히 적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속증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상속증여세는 또 왜 이렇게 비싸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세긴 한데요. 네. 실제 이게 양도 같은 경우는 부가 유상으로 이전된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상속이랑 증여는 부가 무상으로 이전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로부터 무료로 공짜로 재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율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세율이 같다는 거예요? 네, 세율이 같아요. 그럼 뭐 아무 때나 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증여나 뭐 같다면은 그냥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상속하고 증여는 용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상속은 평생에 한 번이시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재산을 받는 게 이제 상속이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족이 됐든 이제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군가한테 재산을 줄 수 있어요. 그건 증여세라고 하는데 과세 대상 자체가 조금 기준이 달라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없어지면서 그분의 재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분 재산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네. 근데 이 중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 자녀라든지 배우자랑 해서 한 3, 4명이 있었다. 10억씩 이렇게 주는 거야. 너무 행복하겠죠. 10억씩 받으면. 따뜻해. 생각만 해도 따뜻해, 그죠? 10억씩 이렇게 받게 되면 50% 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이거예요. 재산을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서 자 3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한 번에 계산하면 30억을 가지고 통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최고 세율은 아니겠지만 40% 세율 구간까지는 들어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내 돈이 그중에 20억은 40% 세금을 내니까 최소 8억은 넘어요, 세금이.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내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상속세가 나갈 거야. 그러니까 미리 증여를 하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쪼갰다고 볼게요. 자녀들한테 미리 10억씩 증여를 하고 10억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두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10억까지니까 세율 구간을 이제 30% 구간까지만 다 적용을 받았고요. 실제 돌아가실 때 10억만 남겼기 때문에 그 상속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또 빵원이에요. 네, 배우자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선 세율 구간 자체가 30% 구간만 됐고 방금 거를 계산 빨리 하실 수 있는 분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세금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작게는 몇십 프로에서 많게는 90%까지도 세율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증여가 좋다라고 하는 건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더 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선 사전 증여는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면 세금이 폭탄이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서두르시는데 이게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5억을 갖고 있으면 일단 상속세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5억을 더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10억까지가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10억을 갖고 계신 분은 가만히 계시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서둘러가지고 증여를 조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증여를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부동산이 이전이 되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요. 맞아요, 그렇죠. 두 개를 다 내잖아요. 사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 돌아가실 때 갖고 있는 재산 말고 과거에 증여했던 것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돼요. 사전에 증여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신 시점에서 갖고 있는 거랑 과거에 증여했던 거랑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도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아까 5억은 세금이 안 나온다고 했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거에 사전 증여로 조금이라도 줬다. 그럼 그거는 총 한도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한도가 줄어들어가지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움직이시는 게 좋으시고 부동산 가치가 조금 더 오를 것 같다거나 그런 분들은 움직여도 되는데 특히나 주의하실 분들이 10억 안 되시는 분하고 부모님이 이제 오래 사셔야 되는데 10년 안에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실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좀 몸져 누우셨다거나 병원에 계신다거나 보통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멀쩡할 때 안 오시고 병원에 계시면 그렇게 급하게 찾아오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급히 움직이셨다가는 앞에 냈던 세금이 괜한 짓을 한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10년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네요. 사전 증여는 충분히 10년씩 계획을 해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물론 앞에서 증여세를 낸 거는 상속세 낼 때 빼주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서 낸 취득세는 부동산 넘기면 취득세 내잖아요. 그거는 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는 꼼꼼히 계산을 하고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주택 증여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주택 증여에 대해서 절세 방법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증여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죠. 특히나 증여를 하게 되면 뭐를 하면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주택 증여. 주택 증여. 너무 조용하신데?
이건 5글자예요. 네. 네,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하라입니다. 우리가 저런 어려운 말. 다 얼어버렸어요. 네. 부담부 근데 증여요? 이게 용어를 풀면 되게 쉬워요. 네.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지고 증여를 하라는 거예요. 부담을 지고? 네. 부담을 증여는 증여? 네. 빚을 지고? 맞아요. 빚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면은 집을 전세금이라든지 대출금 전혀 없이 올 내 걸로 갖고 계신 분들이 드무시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누군가는 전세로 들어와 있고 대출도 끼고 이렇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자녀한테 주고 싶다 했을 때 전세로만 2억 5천, 3억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5억짜리를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5억을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3억은 빚이잖아요. 네. 이걸 5억짜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 돌려줘야 되고 대출금도 계속 갚아야 되니까 실제 내가 받는 거는 5억짜리가 아니에요. 네. 네. 3억 전세가 있거나 대출금이 있으면 2억만 내가 추가로 생기는 부분인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3억은 빚을 넘겨주는 거예요. 아. 그걸 양도의 행위로 넘겨주는 거고요. 2억은 부모님한테 이제 무상으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2억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도의 행위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2억에 대해서는 그럼 양도세는 내야 되겠네요. 네, 이제 대출금에 대해서 전세금 3억에 대해서는 내는 네. 거고 양도세를 내는 거고. 양도세를 내는 거고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제일 주의할 사항이 그게 부담부 증여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그러니까 실제로는 5억짜리인데 대출 끼고 했더니 이게 2억 증여 효과밖에 안 나더라 해서 하시는데 주의할 점은 그 같이 넘어가는 채무는 양도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하기 좋은 시기도 좀 있을까요? 지금? 지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이 언제? 3월에? 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제 해마다 공시가격을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 거는 전년도에 발표했고 올해 거 발표를 1월 1일에는 조사만 하고요. 기준은 1이지만 4월 말에 4월 말에 다 고시를 하거든요. 4월 말에. 네, 4월 말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4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4월 말이 넘어가면 올해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알아보죠. 그러면 3월에 하면 좋은 절세 방법은 또 뭐가 있죠? 6월하고 12월 두 번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이 세금을 연초에 한 번에 미리 몰아서 내면은 1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딩동댕. 네, 자동차 써. 제가 끝나고 선물 챙겨 드릴게요. 네. 자동차 한 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 키를 담을 수 있는 봉투 이런 거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세라는 게 보통 6월하고 12월에 내는데 내가 그거를 미리 신고를 해가지고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요즘 은행 이자율 몇 %죠? 한 3% 되나요? 2%대예요. 3%면 줄 서서 통장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1년에 1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네. 그럼 지금 3월인데 늦지 않았느냐 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3월에 연납을 하시면 7.5%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6월에 신청하게 되면은 5%, 9월에 하시면 2.5%를 할인해 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바로 연납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더 혜택이 많아졌어요. 네, 특히 이분은 무주택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이게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연봉이 이제 급여라고 하죠. 7천만 원 이하였을 경우에 10%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혜택이 바뀌어가지고 5,500만 원이면 12%, 7천만 원 밑에는 이제 10% 이런 식으로 혜택을 좀 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들어가 사실 분들은 전입신고 꼭 하셔야 되고요. 계약서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송금을 할 때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 송금으로 하셔가지고 기록을 꼭 남겨놓으시면은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이제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전문가 두 분 나오셨으니까 질문 좀 해보시죠.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 이렇게 개인끼리 현금으로 거래하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절세를 할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네.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혜택을 받으시는데 혹시나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 가게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송금한 영수증이라든지 실제 물건을 기입했던 영수증 사진 캡처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샀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갖고 계시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2% 붙기는 하지만 사업소득세 낼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예. 또. 남편이 사망보험을 가입했거든요. 저는 네. 전업주부고요. 네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망보험도 상속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속세 줄이는 방법 좀 궁금해서요. 실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 아빠가 그냥 내가 계약서 쓰고 내가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하고 내 가족들한테 남겨놓으려고 뭐 내 자녀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아빠가 돈을 냈고 남은 유가족이 돈을 받았잖아요. 현금의 흐름은.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피할 수는 없는데 방법은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을 내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내가 돈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상속이 아니에요. 이때는 보험 차익이에요. 그러면 보험 차익이니까 이거는 금융소득에 해당되지만 개인소득세는 당연히 보험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보장성 네. 보험의 보험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이럴 땐 세금이 빵원이 돼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을 하실 거라면 본인이 계약자가 돼서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미 배우자분이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자 변경을 하셔서 본인이 보험료를 내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 총 보험료 낸 기간 중에 본인이 낸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에서 그 비율 그대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약자 변경하시는 게 좋죠. 정말 이 절세 노하우 아는 만큼 돈을 번다고 하는데 오늘 제대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긴급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축의금을 내거나 아니면 부의금 내는 거죠. 경조사비. 네. 이거는 좀 공제 못 받아요? 근데 음식점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현찰로 내잖아요. 어떻게 챙겨요? 보통 요즘 부의금이랑 어떻게 하세요? 문자 오고 네, 그렇죠. 네, 그냥 그런데 이제 오시잖아요. 봉투에 담아서. 그 네. 보면은 뭐 기고, 부고 날도 있고 네. 청첩장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있죠, 다 있죠. 요즘은 청첩장으로 안 오고 온라인으로 네, 오잖아요. 네. 모바일로. 우리에게는 캡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캡처를 해서 증빙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하면 접대비라는 기준을 봤을 때 20만 원까지는 혜택을 다 주거든요. 20만 원이요? 네, 20만 원. 몇 배로 나가는 뜻이죠? 그 20만 원 건당. 건당. 하나씩. 나는 그래서 뭐 너무 조금이란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럼 1년에 얼마가 나가는데? 20만 원 결혼식 가서 20만 원이 한도인데 몇 배를 나가는데 그래서 20만 원. 손이 크시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1년으로 따지면. 네, 1년으로 따지면 회당? 건당 20만 원. 예. 네. 근데 내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증빙만 네. 있다면? 한도가 있기는 있지만 네. 보통은 이제 한 2, 3천씩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잘 없으세요. 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으셔요. 이제 좀 증빙만 일일이 되면 되는 기입해 놔야겠어요. 접대비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 없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카톡으로 이제 결혼한다고 오면은 네. 그거 다 캡처해 놓고요. 중요한 건 누가 결혼했는지 하고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캡처해 놓고 문자 메시지 오면 문자 메시지도 저장을 해 놓거나 캡처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출력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핸드폰 분실하면 그 모든 게 다 없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캡처한 다음에 컴퓨터에 파일 따로 저장하고 혹시 몰라서 출력해가지고 내가 영수증 모으는 칸에다가 고이 접어 놔둡니다. 네. 한 장당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3, 4, 5월의 재테크 방법이네. 재테크 방법이네요. 그럼요. 알았어요. 그거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네, 세테크 정말 중요합니다. 끝으로 두 분이 이제 세테크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들려주시죠. 돈을 모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끼고 아껴가지고 절약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은 돈을 세금이라는 구조로 돈이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마지막으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재테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재테크, 뭐 금융 이러면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어렵게 생각해서 손을 놓는 순간 나의 돈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자, 재테크는 내가 나갈 돈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각종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몇 시간만 투자해도 일단 기초적인 용어들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용어만 익숙해지셔도요.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10시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이익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부자의 기준이 세금에 관심을 가지면 부자래요. 절세를 생각하면. 네.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면 부자래요. 오늘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 여러분은 이미 부자십니다. 오늘 재테크 알려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즐거운 여행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A에서 신대동 여지도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는 방송인 이상인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의 고수 이상인입니다. 매번 준비하시나 봐요. 네, 여행의 고수니까요. 고수. 이제는 무술의 고수가 아니라 여행의 고수입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고수가 알려줄 여행지 어떤 곳인가요? 네, 우선 두 분은 네. 해외 여행 가실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알아보시나요? 저는 그 지역의 시장에 꼭 가요. 시장. 네, 현지 그래서 시장. 거기에 가면 먹을거리도 있고 네.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사람들도 보고 야시장도 좋고. 네, 좋죠. 예인 씨는요? 전 당연히 먹을 거죠. 그렇죠. 역시 여행의 포인트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새로운 음식 체험이라고 합니다. 역시. 근데 또 제가 신대동 여지도를 촬영하면서 전국 네. 방방곡곡의 음식을 다 먹어봤지 네, 않습니까? 아우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새롭고 특이한 향토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철에 꼭 드셔야 되는 네. 봄 향토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정말 그게 기가 막혀요. 봄, 여름, 가을, 맞아요. 겨울 계절 진미가 있죠. 네. 맞아요. 또 삼면이 바다니까 서해, 동해, 남해 또 산들이 좀 많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특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지. 첫 번째 주인공은 진도 향토 음식인데요. 진도. 요 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몸값이 어마어마한데 1kg에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재료인데 음식 재료. 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충 뭔지 모르지만 대충 하면서 1kg. 고기 한 근이 얼마예요? 요즘에? 요즘에 얼마죠? 1kg에? 네. 1kg에 자그마치 15만 원짜리입니다. 키로에 15만 원? 네, 어마어마한 몸값. 15만 원이요? 깜짝 키로당? 놀랐어요. 하면서 진도에 다금바리가 있나? 제가 요 재료를 준비해 왔는데 네. 만약에 이 음식 이름을 맞추면은 네. 오늘 이 재료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15만 원 아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예요? 15만 원짜리. 어류예요? 뭐야? 자, 직접 보여드리죠. 요겁니다. 이거 자, 두 분 이름을 맞춰보시죠. 맞추면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에? 뭘까요? 찍어보세요. 이게 뭐죠?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요리할 때 본 것 같아요. 이거 톳 아니에요? 톳? 이게 저 땡. 바다 해초류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해초류 우리 이정 씨는 하나 찍으시죠. 바다 시금치인가? 바다 시금치. 에? 색깔은 그러고 보니까 그건데? 바다 네, 시금치라고 바다 해도 시금치. 맞긴 맞겠네요. 네, 네. 요게 바로 뜸북이라는 재료입니다.
뜸북이요? 아니 제가 뜸북새는 알아도 네. 그렇죠. 우리 저 뜸북 그건 그건 알아도 알죠. 이거 뜸북이라는 건 제가 처음 봐요. 뜸북이는 대부분 그 노래로 아시는데 네. 요게 이제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모자반의 일종인데요. 네. 진도에서는 지금 봄에 바짝 수확해서 네. 1년 내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진도에서는 중요한 날에는 이 뜸북이가 빠지면 안 됐다고 하네요. 아. 이 뜸북이가 굉장히 또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근데 저게 귀한가 보다. 저 여태까지 저걸 못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그냥 보면 네. 그냥 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좀 비슷한데요? 톳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근데 또 직접 보시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색깔부터. 네. 가만히 이게 뜸북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요리해서 뜸북이에요. 먹는 건가 봐. 뜸북이 요리인가 봐. 네. 국물인가 봐요, 이게. 오, 뜸북이 1kg에 15만 원. 15만 원. 아, 근데 굉장히 비싸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몸값이에요. 지금 두 분도 화면을 보시고 톳하고 뜸북이하고 네, 네, 네. 헷갈리시니까 네. 또 제가 준비를 해왔죠. 아, 톳을 준비하셨어요? 요게 톳이고 요게 뜸북입니다. 이거 봐요. 굉장히 닮았어요, 둘이. 그러니까 톳이 색깔이 진하구나. 네, 닮았지만 톳은 조금 더 진하고 어두운 네. 녹색이고요. 네. 뜸북이는 조금 초록색. 이거는 천연 초록색 만져볼 수 가깝죠. 있어요? 네. 향도 좀 맡아보고 싶어요. 만져보시면은 네네. 차이가 톳은 네. 끝부분이 토실토실 알맹이가 있고요. 아, 그러네요. 뜸북이는 보면은 마디 부분, 네. 중간 마디 부분이 통통합니다. 아, 이게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네요, 네. 정말로. 끝부분이 토실토실, 요거는 바다 손가락 향이. 마디가 토실토실. 네. 아니, 이거 토실토실한 요 부분이 감촉이 괜찮은데? 네. 느낌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요래서 드시면 아. 바다가 그냥 고기서 톡톡 터지죠. 근데 약간 뜸북이는 딱 만졌을 때 정말 미역 만지는 그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이 뜸부기가 더 미끈미끈 점액 성질이라고 점액 그러나? 성질이 그게 있죠. 더 많아요. 네, 톳은 조금 바다 더 향. 끝이 좀 네. 토실토실, 탱글탱글한 느낌. 그죠? 요거는 통통한 느낌. 아니 그렇다고 그래 이게 1kg에 15만 원이나 해요? 굉장히 귀하다고 합니다. 진도에서도. 예, 그래서 네. 지금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따서 저장해놨다 1년 내내 드신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먹어본 적이 없나 봐요. 1kg에 15만 원이나 해서. 서울까지 올라올 네. 게 없나 봐요. 너무 그런가 비싸서. 봐요. 아니 저는 예전에 맛 프로그램까지 했는데 이거 처음 봤어요. 봤어요. 네. 오. 뜸부기. 진짜 귀한 거네. 네, 귀합니다. 진도의 토속 음식이고요. 네. 요거는 진도에서 또 그 볶음으로 많이 해 드신다고 해요. 볶음으로. 네, 그래서 근데 이 뜸부기 자체가 네. 워낙 향이 좋아서 네. 양념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늘만 넣고 기름 넣어서 저렇게 나오네 화면처럼 네. 기름에다가 마늘만 넣고 살짝 볶으면은 예, 예. 정말 바다를 그냥 볶은 것 같은 오. 향이 바다 향이 완전히 나오는데 씹으면 그때 이제 본 바다 향이 나오죠. 아, 이게 약간 씹었을 때 입안에서 톡톡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알맹이. 톳은 끝이 터지지만 요거는 마디 전체가 그냥 입안에서 바다가 그냥 터져 나오죠. 아까 볶으니까 더 짙은 녹색이 되네요. 환한 색깔이 되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조리를 하면은 조금 짙어지고요. 네. 뜸부기 자체에 바다 향이 가득 들었기 때문에 뭐 굳이 양념 없이 바다 향을 그대로 드시려면 기름하고 마늘만 넣어서 볶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귀하네요. 그러니까 요 계절에 바다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겠어요. 맞습니다. 네. 뜸부기. 진주에 가면 뜸부기. 맛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진도의 진도에 향, 가요. 진도의 진도에 향토 가면. 음식입니다. 네. 야, 이거 특이한 거 보여주셨고. 맞아요. 다음 것도 비싼 겁니까? 오늘 거는 다 비싸고 귀한 겁니다. 그래요? 아, 정말요? 두 번째 주인공은 네. 요즘이 또 봄 아닙니까? 네. 춘곤증도 오고 또 이 환절기라 면역력도 약해지는데 네. 이때는 보양식을 또 드셔야 돼요. 보양식 그래서 먹어야 오늘은 이번에는 네. 안동 향토 음식, 안동 보양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동에 뭐가 있나? 자, 재료는 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이건 뭐 딱 보면 알지. 뭐죠? 아, 저거 보고 모르면. 뭘까요? 우리 예인 씨 뭘까요? 사실 딱 처음 봤을 때 뭔가 닭인가 우리가 이제 저거 꽝이잖아요, 꽝. 네. 알죠? 꽝이지, 그죠? 저걸 뭐. 자, 꽁인데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그거까진 모르겠는데요? 네. 저거는. 암컷인가? 수컷인가? 수컷이에요. 수컷이 더 화려하지. 셋째. 수컷이 화려하고 수컷은 장기라고 하고 네, 암컷은 까투리라고 하는데 네, 네. 꽁 요리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 그럼요. 아, 정말요? 드셔보세요. 그 제주도에 가도 꽝 요리 잘하는 데 있고요. 네. 저쪽 횡계 쪽에 가도 꽝 요리 잘하는 집 있고. 저쪽 평양 북쪽 만두에는 꽝 만두가 많죠. 만두로 드셨고 또 그렇죠. 샤브샤브도 먹어. 샤브샤브로 드셨고 예. 예인 씨는 꽁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 꽝이 간에 좋다 그래서 그래요? 먹기는 먹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꽁 요리를
계속 먹고 살았어요. 그래요? 정말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또 명포수시라 사냥을 늘 해오세요. 그러셨어요? 우리 속담에 꽝 대신 닭이라는 속담인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은 닭 대신 꽝이었어요. 저는 닭이 더 귀했어요. 늘 꽝을 해주시니까. 그만큼 꽝을 많이 먹고 자라서 아마 체력도 지금 체력이 꽝에서 나오지 않아 싶는데. 그럼 오늘 꽝 가지고 하는 거면 네. 저기지 뭐 꽝 샤브샤브나 제가 먹어봤던. 그렇죠. 아니면 꽝 만두 같은 거. 그렇죠. 꽝만두 이런 거. 네네. 꽝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많긴 한데 네. 다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안동만의 토속 음식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동의 향토 음식. 안동의 향토 음식. 저거 일단은 뭐 과구나. 뭘처럼 보이세요? 저게 지금? 이거 뭐야? 고추장? 저게 꽝으로 만든 네. 꽝장입니다. 꽝장? 네. 장이에요. 꽝으로 장을 만들어요? 네. 저게 안동권식 그 독특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꽝장인데 가마솥에 무하고 꽁을 넣고 네. 한 2시간 동안 푹 끓인 후에 뼈만 분리해서 네. 그다음에 마늘, 생강, 검은콩, 고추장, 수수, 조청을 넣고 네. 푹 끓여서 나온 장입니다. 맛이 좀 굉장히 궁금한데. 저게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저렇게 장이에요. 만드는구나. 네. 아주 양념을 잔뜩 넣고 꽝장을 저거는 만드는데. 저 꽝장이긴 꽝장인데 약이네요. 약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봄철에 드셔야 되는 보양 토속 음식이라고. 저건 진짜 귀한 거네. 그러면 약간 볶음 고추장 맛이 나나요? 맛은 소고기 볶음 고추장하고 비슷한 맛이 나는데 네. 이건 꽝이기 때문에 훨씬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죠. 식감도 훨씬 좋고요. 꽝으로 장을 만든다는 게 또 상당히 특이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민간에서 궁중에리까지 꽝을 즐겨 먹었다고 네. 전해지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꽝을 사육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꽝들이 성질이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아서 대부분 사냥으로 이제 꽝을 대체를 했는데 그래서 네. 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꽝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예전에 꽝이 워낙 귀해서 만들어졌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네. 요즘 그 예전에는 왕이나 사대부들이 네. 많이 즐겨 드셨다고 해요. 네. 근데 꽝이 귀하다 보니까 꽝을 잡으면은 보통은 냉면이나 꽝냉면이나 꽝만두를 해 먹고 네. 남은 고기를 갖고 그걸 된장하고 볶아갖고 밥에 비벼 먹다가 거기서 유래가 된 게 꽝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꽝이 귀하다 보니까 끝까지 활용하다가 나온 것이 꽝장이네요. 장이구나. 한 점이라도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장을 해갖고 항아리 안에 넣어뒀다가 1년 내내 먹을 때마다 입맛 떨어질 때 밥에 비벼서. 그러면 저 안동에서는 저 꽝장으로 밥 비벼만 먹는 그 용도입니까? 그렇죠. 비빔밥으로 많이 해 드신다고. 비빔밥 소스로 쓰는구나. 네, 소스로. 근데 안동 비빔밥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비빔밥하고 또 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나물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볶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안동은 저기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그냥 가마솥에다가 통으로 다 나물을 넣고 똑같이 삶는다고 그래요. 통째로. 저렇게 하면은 네. 훨씬 나물이 촉촉하고 네. 식감이 부드럽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넣고 마지막으로 꽝장을 꽝장. 듬뿍 얹어갖고 싹싹 비벼서 먹으면 어우 군침이. 근데 저거 그냥. 맛이 정말 궁금하다. 그렇죠. 안동 가면 좀 먹어봐야겠어요. 근데 저기 어떻게 보면 안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네. 저 헛제사밥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제사 음식 뒤에 헛제사밥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도 안동에서는 저 특산물인 꽝장을 넣고 비빌 수도 있겠네. 어떤 재료만 있어도 꽝장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탁 넣으면은 네. 그 맛이 그냥 꽝장 비빔밥이 되는 거죠. 네. 안동의 꽝장 비빔밥 해서 특산물로 상품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맛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철에 나른할 때 드셔야 되는 보양 토속 음식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저 꽝장 한 항아리 정도는 가져오셨겠죠? 제가 그 귀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 먹고 왔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 귀한 거 이렇게 서울까지 올 틈이 없더라고요. 좀 가져오세요. 귀해갖고. 네. 알았어요. 네. 네, 맛도 안 보여주고 진짜. 네. 그러면 다음 거 뭐예요? 다음은 네. 제가 또 직접 갔다 온 곳입니다. 인천의 문갑도라는 섬인데요. 문갑도. 문갑도에 숨어 있는 보물 같은 음식입니다. 보물? 근데 요 재료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뭐야?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재료를 먼저 보시죠. 예. 이거 알죠? 뭘까요? 이거 고등이잖아요, 고등. 고등이죠. 그죠?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쑤시개로 항상 네. 쏙쏙 빼먹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쑤시개를 빼먹어도 되고 끝을 잘라갖고 그냥
쪽쪽하고 맞아요. 빨면은 맞아요. 종이컵에 넣고서 그렇게 저거 먹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 네. 동네마다 저거 이게 맞아요. 저기 손수레에다가 그렇죠. 손수레요? 네, 저거 가지고 다니면서 삶아서 팔았어요. 그럼 이거 하고 그 옆에다가 네. 해삼 멍게 아, 같이 했어요. 이런 것도 해서 그 옷빈 있죠.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먹고 그랬는데. 맞아요. 오피로도 빼기도 먹고 이렇게 그냥 쪽쪽 빨아서도 먹고. 네. 근데 고동은 보통 이렇게 삶아서 드시는 게 일반적인 네. 건데 지금 제가 소개할 요리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그래요? 이 고동을 요리합니다. 이 요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고동 그렇게 삶아서 요리라고는 빼먹는 말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외에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갱국이라고 하는 국을 만들어 먹는데요. 이거 가지고 국을 만든다. 근데 국이면 대부분 끓여서 먹잖아요. 네. 근데 끓이지 않고 네. 이 고동을 네. 생으로 넣습니다. 네? 생으로. 생으로 그냥 넣어요? 네. 물에다가 그냥 넣는다고? 어떻게 만드냐면 네. 고동을 삶지 않으면은 바늘로 빼지질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조리하려면은 어. 고동을 따서 망치로 부셔야 돼요. 저 나오네. 아, 네, 저렇게 망치로 하는 부셔요. 껍질을 부셔갖고 안에 네. 알맹이만 빼서 네. 네. 그 알맹이를 된장하고 네. 갈아야 돼요. 저렇게. 그래서 고동을 삶지 않은 거죠. 생고동을 된장하고 저렇게 네. 으깨서 네. 하면은 갱국이 되는데 네. 문갑도에서는 저걸 아주 즐겨 먹는 평상시에 드시는 국이라고 해요. 저렇게 그냥 바로 먹어요? 네, 그냥 저렇게 저게 끝입니다. 아, 저도 정말요? 현장에서 보고 어. 아니 저기 뭐 양념을 넣고 좀 끓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거 특이하다. 근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아니, 오늘은 네. 네. 귀한 거 이렇게 하는데 뭘 시식도 안 하게 하고 뭐 아유.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그래서 제가 네. 이게 마지막까지 맛을 안 보여드리면 네. 정말 삐지실 것 같아서 네. 세 번째 갱국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갱국 갱국. 등장. 갱국을 주세요. 네. 갱국 저거 특이하네. 사실 맛이 좀 상상이 안 돼요. 고마워요. 저도 항상 처음에 끓인 거만 저 먹어봐서. 고등을 가지고. 많은 음식을 먹어봤지만 저도 이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갱국 아이스예요? 왜 이렇게 차가워요? 이거는 이거 차기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차게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갱국은 사실은 봄보다 또 여름에 더워질 때 더욱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시원하게. 괜찮다. 어떻게 보면 맛이 괜찮네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생고동 냉국이라고 보면 되죠. 그거를 여기 문갑도에서는 갱국이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어떻게, 맛이 어떠세요, 맛?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네. 바다향도 나면서 이게 갈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씹히는 맛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네. 약간 정말 국 먹는 것 같은데 차면서 굉장히 색달아요. 지금 고동이 밑에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어요? 위에 거 먹지 말고 이렇게 위를 퍼- 이렇게 건져서 드세요. 고동이 많아 지금. 이 밑에 숨어 있었구나. 네, 숨어 있어요. 건더기랑 같이 드셔야 돼요. 근데 기왕이면 밥 좀 말아주지. 네. 밥에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 이게 네. 밥에 말하면 시원하게 입맛 없을 때 보통 물에 말아 먹잖아요. 갱국에 말하면 그냥 한 그릇 뚝딱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먹는다는 거군요. 문갑도 가면요. 네.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네. 고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뚝뚝뚝 따갖고 망치로 쪼개서 안에 것만 쏙 빼서 갈면 끝나요. 누구나 요리도 간편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 저거 이거는 네. 제 입맛에 맞아요. 지금 이제 저 바닷가에 있죠. 저렇게 제가 하얀 잡은 거예요, 솜단에- 저게. 정말요? 제가 직접 잡은 고동. 이게 된장하고 잘 어울리네. 네, 맛이 좀 처음에는 특이할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쵸. 딱 먹는 순간 입에 딱 들어오는 감탄이 딱 나와요. 첫 번째는 바다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고동의 깊은 향이 더 쫙 나면서 양념을 마치 다른 양념을 넣은 것 같은 그렇죠. 네, 조미료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고동에 그 이렇게 씹는 맛이 그대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된장이 괜찮네. 이거 네. 아주 향토 된장이에요. 오늘 가져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싸가시게요? 드릴 거 넣고 갱국 그거 남은 거 아까 뜸부기는 못 맞췄으니까 제가 들고 가야 되고요. 뜸부기 요거. 뜸부기, 요거. 네. 요게 얼마어치야? 아까 키로에 1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 비싼 몇만 원씩 될 놈이에요. 겁니다. 요거를 네. 갱국에 뜸부기를 프라이팬에 싹 볶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여기다 갓한 밥을 싹 넣어서 네. 이걸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꽁장으로 비빔밥을 꽁장을 비벼야 되겠구나. 네, 갓한 꽁장. 밥에 꽁장을 비벼. 꽁장을 비비고 갱국을 먹고 네. 토스로 뜸부기로 반찬을 네. 딱 먹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인천, 진도도 갔다 진도. 왔고요. 안동도 갔다 갔다가 왔고. 마지막에 인천의 문갑도까지 문갑도까지. 한 바퀴 쭉 돌고 왔습니다. 네. 아니 늘 이렇게 다니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럼. 네. 이게 제가 지금 몇 년째 돌아다녀도 네. 계속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새로운 걸 먹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기운이 그 안에 음식 안에 다 들어있고 기운과 그 기후 그때 계절 맛 네. 그게 다 나니까 정말 제가 옛날보다 이 프로그램 하면서 더 건강해집니다. 아니 매주 볼 때마다 얼굴이 좋아져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여행지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네. 이 경관을 보고 와 한 다음에 음식점에 그냥 쓱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으면 제대로 왔다 싶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귀한 음식도 보고 네. 아주 귀한 구경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여행과 더욱 좋은 먹거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근하는데 쌀쌀하더라고요. 네. 날씨가 궁금합니다. 네, 계절은 봄인데 또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춥던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 3월 하순에 저는 다시 도톰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무리 기온 변화가 큰 요즘이라지만 하루 사이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 떨어져서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시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충북 제천은 영하 4.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은 영하 0.3도로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가 영하 9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 유독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한파특보는 해제되겠지만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9도, 대전, 광주 10도, 대구 12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평년 수준도 2에서 5도 정도 밑도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남에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보통 초속 15m면 허술한 간판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때문에 주변 점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는 종일 청정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차 무엇이 있을까요? 유자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인데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 넘게 함유돼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좋고요. 대추는 비타민C뿐만 아닌 비타민 A와 B도 풍부합니다. 대추를 말리면 단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원기를 북돋아줍니다. 또 일상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녹차도 있는데요. 카테킨과 대안인 성분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끝으로 우엉차에 함유된 사포닌은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기 가능지수 대부분 지역이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금 전 소개한 차로 면역력은 높이시고 하루를 보다 따뜻하게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쌀쌀할 때 감기 오기 쉽잖아요. 아까 차 소개해 주던데 그런 따끈한 차 한 잔이 삶의 또 여유로움이 되죠. 네, 이번 주말까지는 두툼한 외투 한 벌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